부동산 관련 모든 우리 전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다 늘 하고 또 약간 사람들이 조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으세요. 네, 막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여쭤보려다가 이제 못한 부분이 과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그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거 혹시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제도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격이 일반적인 택지비하고 건축비가 가장 큰 건데 내가 만약에 땅을 싸게 샀다. 근데 건축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땅을 싸게 사는 지역이면 아파트 가격이 싸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자유경제 시장에다 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에 땅을 샀고 이 사람 평당 500만 원에 샀어요. 그럼 나중에 건축비는 500만 원으로 똑같아. 그럼 나중에 기타 비용 해도 평당 400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400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30평이면 3, 40, 1억 2천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얘도 3억에 분양하고 얘도 똑같이 3억에 분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져가는 수익은 건설회사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가 이제 주택 가격도 규제를 좀 해야겠다. 원가 연동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우깡,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새우깡인데 새우깡이 1,000원인 이유는 걔가 들어가는 원가부터 교통 마진 뭐 해가지고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권장하는 거지 1,000원이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거든. 1,000원 이상을 이걸 받으면 저기 외지의 어떤 섬 이런 데는 1,200원 받아야죠. 예. 근데 슈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동네 슈퍼에서는 뭐 900원인데 마트 가면 780원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1,000원 이상을 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상한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 주체가 막 올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그걸 이제 정부가 원가 연동제를 도입해서 분양가의 상한을 놓겠다 해서 근데 그러다가 이게 없어졌다가 잠시 쉬었다가 판교 때에 들어갔거든요. 판교 때 왜 들어갔냐면 이게 제도니까 일반적으로 분당 아파트가 지금 현재 30평대가 4억 5천 할 때인데 이 판교가 택지개발지구예요. 그럼 공익사업으로 조성하게 되면 이 아파트 조성된 땅 가격은 되게 싸. 근데 여기 평당 500만 원인데 이거 평당 100만 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똑같이 분당하고 똑같이 4억 5천에 분양을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 도입된 거는 공공택지에만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민간 택지도 규제를 해야겠다. 그럼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인데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건 법 제도니까 뭐 이건 지루할 수 있지만 그냥 조건이 그런 거예요.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높거나 3개월 기준을 잡았는데 작년보다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 이상 증가된 지역이거나 또 이제 청약 경쟁률이 2개월 동안 봤더니 청약률이 다 5대 1이 넘었어요.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는 10대 1을 넘어버리면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치 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결론은 청약이 과열되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넣겠다는 거는 전매금지를 넣겠다는 얘기거든. 예, 내가 청약 당첨이 되고 나서 계약 선정이 되면 그날부터 등기할 때까지 못 파는 게 투기 가지고인데 얘네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그것 말고도 실제 거래 가격이 몇 퍼센트 뭐 더 싸냐, 얼마 싸냐에 따라 8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 싼 거야. 인근 시세보다 싼 거야. 그럼 얘는 10년. 그럼 청약 당첨돼서 계약하고 10년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기간 다 합해서. 다 합해서. 내가 아파트 짓는데 보통 2년이면 짓잖아요. 2년이면 짓는데 그리고 나서 이 3년 정도 짓고 나서 내가 7년을 살아야지만 팔 수 있는 거야. 그럼 진짜 실거주 아니면 못 들어오게끔 해놓은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싸게 공급하니까 실수요자 들어와라. 그런데 그게 공공택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택지로 넘어간 거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가 되는 거야. 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재개발 구역인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 구역인데 500세대가 있었어. 근데 만약에 1,500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 500세대가 나갔다가 들어와도 1,000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주택을 3억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2억에 분양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1억은 누가 부담해야 돼? 그 기존 조합원이 부담해야 돼요. 그럼 난 자고 일어나서 1억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1,000세대를 만약에 분양했을 때 그럼 1억이면 1,000억이 날아간 거거든요. 그 1,000억을 조합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행하게 되면 조합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익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나 평생 고생해서 재건축 아파트 하나 받아보려고 녹물 먹고 있었는데 그렇죠. 새 아파트 들어가면서 1억 더 내라 그러면 이건 또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 좀 있는 거지. 재건축 재개발 구역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분이 많은 단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세대수가 1대1 재건축이면 상관이 없어요. 뭐 일반 분양분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켈 같은데 오켈 아파트.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1대1. 1대1 재건축이잖아. 예, 예. 근데 둔촌 같은 경우는 5천 세대인데 15,000세대인가, 그러니까 만 세대가 늘어나요. 거기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보다 더 많은 세대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건설회사는 집을 안 지을 거예요. 왜 분양가 상한제 했는데 돈을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건설회사 이미 짓던 건 하겠지. 근데 그럼 건설회사가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는 또 공급량이 또 이제 줄어들면 그럼 서울은 또 집값이 또 올라가는. 연관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한동안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뭐 이제 수요가 문제이긴 하지만 공급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공급도 원래 줄이는 30만 원 한다고 해서 뭐 3기 신도시까지 나왔지만 이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분양가 상한제 역시도 공급에 대해서 또 제한이 있는 거고 또 비슷한 또 하나가 임대차에 관련돼서 계속 임차인들을 보호하게끔 하고 있고 심지어 상가가 아니라 일반 주택도 2+2 해서 2년 플러스 2년 계약갱신 요구권 이런 것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임차인을 안전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임차인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공급 물량 안 나오고 가격은 이미 임대차 보증금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뭐 그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임차인이 또 문제가 또 되는 나와야 것이라 되니까. 예. 이게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데 물론 정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만 좀 그 이후에 파급되는 것들까지 조금 같이 판단을 해서 임대인, 임차인 또는 지금 현재 매도인, 매수인까지 다 보는 그런 좀 정책이 나왔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전세 안 놓지 다 월세로 다 돌리지 누가 전세를 주겠냐 뭐 이제 막 말은 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전세 전세 시장이 좀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겠냐. 그걸 제일 많이 올리고. 걱정하더라고요. 그 사실상 이 전세라는 제도는 오히려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제도인 거잖아요. 월세로 해서 돈을 계속 내는 것보다 어쨌든 내 목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진행되게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되는 것들은 오히려 이 시장을 없애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저기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제도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 제도가 생겼을 때 굉장히 그 부동산 가격을 낮춘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요 물량을 이제 지금은 이제 장기 전세를 많이 안 하고 임대주택 물량으로 많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이영욱 교수님의 경매 얘기를 또 좀 네, 더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경매 시장은 오히려 좀 더 뜨거워지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 경매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인 얘기 잠깐 좀 이어볼게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려다 보니까 법인이 세금 대출 유리하네? 라고 해서 보니. 법인 하는 거고 경매도 마찬가지로 가장 싸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심지어 조금 그 심하게 얘기하면 시장이 흔들려요. 아주 쉬운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하는 아파트라면 예전 같은 경우에 한 2년 정도 전에 3억 정도 아파트라면 1등하고 2등하고 많아야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1, 2등 차이가 심하게 나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 2등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한 2, 300 차이면 아깝지도 않아요. 근데 법인이 들어와서 저보다 1,500을 지르고 2,000을 질러. 근데 그 금액도 아파트 가격이 세지도 않았던 그냥 3억에서 한 4억짜리. 이건 뭐냐면 심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심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안산권 한번 얘기를 할게요. 1등하고 2등하고 무려 7천만 원 차이가 났어요. 7천만 원. 5억짜리 아파트에 시장을 잘못 판단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한 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던 물건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럼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일부 배당받는 금액 이외의 모든 금액을 다 떠안아야 돼.
근데 인수되어야 되는 보증금이 거의 2억 6천이야. 근데 그 금액을 2억 6백을 쓰고 받았어, 낙찰을. 어차피 나머지를 다 얻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전히 경매가 대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가볍다기보다는 그냥 핵심이 되는 것만 일단 파악을 하고 경매 입찰을 하되 지역마다 너무나 트렌드가 다르니 여러분들이 무조건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니까 본인이 그 해당 지역을 잘 판단을 하시고 한 초반에는 한 2, 3등 정도 했으면 잘했다는 정도까지만 한번 여러 번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차이 많이 나는 시장입니다. 현재 경매 시장. 경매 재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말씀. 무조건 관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기회에 뭐 코로나 이슈가 있고 하지만 시장이 안 죽어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안 죽지만 어떤 시장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급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주식 시장에서도 항상 뭐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잖아요. 근데 경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반 매도 매수도 마찬가지고. 경매로 이제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이제 확 줄은 거죠. 지금 이제 그 질문이 제일 많은데 네. 이 경매에서 대출 받는 걸 보고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나 들어갈 때 주택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 내에서 경매로 하더라도 그 조정 대상 지역까지 투기 지역부터 기본적으로 공통 사항이다라는 거는 일단 같이 알고 들어가시되 단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뭐 삼성동이 대치동이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들 여기서 허가 안 받고도 경매 입찰하고 낙찰받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또는 우리 토지 거래 허가제 외에도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사실 뭐 청산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경매는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긴 하지만 이 근저당권자가 누구고 시기가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또 피해 나가는 방법도 경매에는 있으니까 그런 경매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 이 풍선을 타는 게 아까 지역 외에도 물건도 풍선 탄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이 아니라면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물건에 들어간다면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훨씬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아파트가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그래서 규제가 이제 주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고 교수님 계시지만 일반 물건에 조금 특수 물건 쪽에 가까운 게 있어요.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뭐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다든지 또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에 관련된 소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감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감정은 법원에서 감정하는 감정가가 아니라 금융사에서 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해줄 때 빼준단 말이에요. 마치 주택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그 보증금을 계산하는 것처럼 토지 같은 경우에도 다 계산을 하고 이 토지 안 나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대출 못 받아가지고 포기해가지고 보증 날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네네. 네. 그 아까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재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법률로 얘기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권리가 뭐냐면 소유권과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쌍방에 허가 받아라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 예외 규정이 한 27개인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은 안 받는다라고 되는데 그게 민사집행법이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허가제를 배제한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매로 취득하면 허가제가 없다고 간주하는 거지. 조금 첨언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법과 민사집행법의 만남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민사집행법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 토지거래 허가제 그 부분이 아까 4개의 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4개 동에 있어서는 경매로 풍선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전히 잠실 아파트가 나오고 삼성동 아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세지지. 대치동 아파트가 나오고 일반 물건으로는 못 사.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이 조합 설립이 인가 이유냐 관리 처분 이유냐에 따라서 우리가 청산 대상이 있고 또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피해가는 것도 경매에는 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써요. 그런 것도 또 있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쪽으로 경매 검색하고 시장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혹시 2년 거주 그 재건축에 2년 거주 그것도 이렇게 그런 건 해당-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건 이제 다른 별도 허가제에 따른 거주가 아니라 별도 규정에 따른 규제라는 거야. 취득 시에 왜냐하면 경매라는 건 채권자하고 채무자 이 사이에 쌓여 있는 그 채권을 공권력을 활용해서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좀 첨언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양도세 신고할 때 보면은
잔금 치른 날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잔금을 치렀는데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인 거예요. 그러면은 잔금 기준으로 2개월이 아니라 허가구역 기준으로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고기간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잔금 치르고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가 됐다. 그러면은 잔금 기준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허가 기준으로 2개월까지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좀 우리 경매로 할 때 좀 여기 주목하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 딱 알려주시면 하나만? 좋겠는데. 네, 여러 개 좋습니다. 지금 사실 경매로 하든 아니면 일반 매매로 하든 그 원칙은 똑같을 것 같아요. 아직 뭐 광역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우리 서울시에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경전철 계획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 한번 보세요. 경전철. 그러면 강북 횡단선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 남쪽에 9호선이라고 하고 있는 강북 횡단선하고 동북선 동북선, 우이 신설선 이미 만든 거, 우이 신설선 연장선 말고 우이 신설선, 그다음에 서부선, 은평구 세전역에서부터 오는 그 교차점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몇몇 개의 역들은 환승역이 되면서 주변에 아파트들도 있고 인프라들도 있고 이런 지역들을 뭐로? 경매로. 경매로 하게 되면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들 그렇게 한번 일단 팁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더 많은 그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십시오. 돈 강좌 시간에. 그렇게 이제 토지는 하나 찍어주고 가야지. 토지는 거제도. 거제도는 왜 거제도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